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반야심경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법성계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반야심경을 그 반야부의 600부 반야부를 거의 대표한다고 해도 될 반야심경을 약 한 30회에 걸쳐서 이제 했죠. 서분부터 시작해서 정종분, 유통분까지 다 완성된 경전의 그 전체를 갖다 이제 설명을 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그 공부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용수보살의 그 공성에 대한 지금 티베트 쪽에서는 그 파중에 기류학파라 그러거든요. 그 공성에 대한 그 용수보살의 그 철학을 따르는 그 기류논정에 그에 입각해서 공성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려서 유시각적인 설명을 했던 그 원칙 스님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겠지만은 네. 여러분께서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 경전을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요의경으로서 보살행의 제상의 그 말씀이신 화엄경을 우리 의상 스님께서 공부를 하시고 그 오도송을 지어 놓은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도 그 많이 그 읽고 있는, 특히 요즘에 그 백중 때 기도하시고 하시면서 영단 쪽에다가 많이 그 독송해 주시고 계시는 법성계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또한 그 자립논정이나 또는 그 유식학적인 견해가 아니고 기류논정의 공성학적인 견해로서 이 법성계를 갖다 풀어서 드릴 테니까 네네. 여러분께서 공성에 관한 입장에서 이제 이것을 보는 그리고 화엄경을 보는 그 창문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좀 같이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법성계는 의상 스님의 화엄경 전체를 보시고 그 오도하신 오도의 내용을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적어 놓으셔서 우리들에게 정말 그 좋은 그런 참 진짜 지침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법성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법성계를 지은 스님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송을 지으신 의상 스님 여러 별칭으로 불리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해동 화엄 초조라고 해서 우리나라 화엄의 초조다라고도 불리시는데, 그렇다면 의상 스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히나 한국 불교에 있어서 또 세계 불교사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갖는 분인지부터 여쭤볼까요?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에서 그 1600년 동안 불교가 그 전개되면서 한 시대를 열어주신 분도 계시고, 그날 한 시대를 열어주신 분은 원효라고 생각을 해요.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한국의 불교로서 이 세상을 갖다 볼 수 있는, 그리고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그 철학과 사상 또 신앙, 이것을 갖다 한 260여 권의 저수를 통해서 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려 시대 때 같은 데는 우리 보조국사 같은 경우는 그 혼란한 시기에 그 국민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 그때 보조국사께서 중심을 잡아서 정의 결사로서 정신적 세계를 갖다 열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한국 불교에 단연코 큰 역할을 해주신 스승 몇 분을 선정하라 그러면 원효와 그다음에 보조국사 진울 그리고 지금 우리 화엄종의 초조이신 의상 스님을 갖다 들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중국의 이를테면 법상종이라든지 천태종이라든지 그런 교종들도 있고 또 뒤에 육조 이후에 선종들도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그 6세기 7세기양 네. 그 화엄종이 발생을 하는데 그 화엄종의 그 이대인 지엄스님의 법을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 화엄종을 들이가지고 와서 화엄종파를 처음 한국에 설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해동 초조예요. 화엄의 초조이시고 물론 그 앞에 우리가 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화엄종은 아니었지만은 또 자장스님께서 그 우리 지금 오대산에 가시면 문수보살 신앙 있잖아요. 그 문수보살 신앙과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은 그 화엄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법기보살이 계시는 오만의 법기보살이 계시는 그 곳이다. 그래서 그걸 금강이라 이름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름을 지은 것이 금강인데 그건 자장율사에서 되신 거예요. 지리산도 문수보살 신앙이신데 그것도 문수보살은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이신데 그건 자장 스님께서 화엄을 처음에 들어오시기는 했어요. 해서 한국에 많은 그런 그 교화를 하셨지만은 그 바로 이후에 의상 스님께서 직접적으로 화엄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화엄을 갖다 직접 가르쳐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한국 역사에 있어서 화엄종이 거의 1000여 년 가까이를 갖다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의상 스님을 갖다 화엄 초조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스승들에 대한 그 좀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하시고 네. 스승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므로써 더 공부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좀 역사적인데 너무 많이 등한히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 그럼 이번 기회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이 싶습니다. 시간에 다 의상 스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 길라잡이는 될 수 있게끔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느 사찰에 가셔서 여기는 의상 스님께서 창건하신 것이고 화엄종을 갖다 펼치신 곳이고 많은 제자를 갖다 수천의 제자를 갖다 길러내신 그런 곳이다라는 거 어느 사찰을 가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갖다 좀 가져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나는 우리 대학에 우리 종립대학에서도 그 역사학과를 갖다 불교 사학과를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1600년 불교라 그러면 그건 영국거리가요. 영국거리 대단히 많고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데서 대학들에서 한국의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그 인문학적으로 불교 사학에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오히려 우리 논문들이 사학에 관한 논문들이 외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질 않아 가지고 한국 불교가 마치 일본 불교나 중국 불교의 아루처럼 생각하는 것이 많이 안타까워요. 예. 그럼 이런 의상 스님의 수행과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몰랐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봐야 할 텐데요. 먼저 의상 스님께서 출가하셨을 당시부터 또 중국에 유학을 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여쭐까요? 근데 그
성이 김씨인데 또 다른 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있어요. 그런데 진골 출시, 그때 당시는 골품제도 아닙니까? 진골 출신이고 아버지가 김한신이라고요.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김한신 장군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이분은 그 사냥하러 가면, 그 친구들하고 사냥하러 가면 사냥해서 그 화살에 맞아서 목숨을 잃는 동물들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안 따라가려고 그러고. 네. 그런데 이제 김한신 장군의 아들이니까 전쟁터에 나서야 되잖아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 죽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출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김한신 장군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고 어머니도 반대를 하시고 집안 전체가 반대를 하셨는데 기어코 당신 출가를 하셨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출가하는 모습이 꼭 요즘 나도 비슷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부모 말 안 들었던 것 같아. 출가하지 말라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출가한 사람들은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그래 옛날에는 왕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왕 말도 잘 안 들었어. 안 듣고 말 잘 듣는 것은 부처님 말로 스승 말밖에 자꾸 안 듣고 살았던 것 같아. 네. 그래서 20살에 그 출가를 하셨거든요. 출가하셨는데 이는 이제 그 살생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그리고 뭐 전술을 쓴답시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전쟁의 폭력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싫어서 이제 부처님 법을 따라서 출가를 하셨죠. 이제 한편에서 한 학자들은 원효 스님하고 사행사제지간이었다 그래요. 행제지간이었다 그러는데 행제지간은 아니고요. 사행사제였다 그래요. 그래서 출가를 하시고 유학을 가시려고 그다음에 이제 원효 스님과 둘이서 좀 작당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작당을 했다는 말을 내가 쓰는 것이 왜 그러냐면, 유학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유학을 갈 상황이 못 돼. 네. 왜냐하면 서로 그 국경이 긴장 관계가 돼 가지고 잘못하면 승보 입고 돌아다녀도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이었군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어서 둘이서 몰래 아마 야반 도주를 해서 유학 간다고 가셨는가 봐. 그래서 가다가 뭐 고구려 쓴 거 어디 잡혀가지고요. 잡혀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한 10년인가 뒤에 있다가 다시 그 유학을 가게 됐는데, 지금 같으면 요동 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위치가 정확치는 않아요. 가다가 중국에는 왜 이 묘를 쓰면 묘가 집이 있잖아요. 집 제각이 있어요. 제각 거기에서 그 유숙을 뭐 가다가 보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유숙을 하다가 저녁에 목이 말라서 이렇게 그 우물이라고 있는 데서 물을 떠먹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서 원효 스님이 그렇게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그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안에 해골이 들었다는 거야. 원효 스님은 거기서 이제 대오를 하죠. 그래서 네. 그 원효 스님이 그 오도송을 쓴 것이 심생적 종종생하고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신멸적 종종멸이라 마음이 멸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건 전부 다 어쩐 얘기는 해골이 안 보여서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은 해골 이거 아니까 구토증이 나고 죽을 지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마음의 장난이구나 하고 느끼고서 나는 유학 가는 것을 가지 않겠다 고 포기를 하고 돌아오시고, 의상 스님은 그래서 우물물을 안 마셨남? 어쨌든 그래가지고 홀로 떠나시잖아요. 떠나서 이제 지엄 스님 문화로 들어가서 화엄을 갖다가 공부를 갖다 하셨는데, 워낙 지식적 바탕이 굉장히 탄탄했던 분이라서 가서 화엄을 한 10년 이렇게 배우시면서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큰 깨침을 이루시고, 깨침을 이루었다는 것은 언제 깨침을 이루었다는 건 없어도 그분께서 이 법성계를 써놓은 것을 보면 그 오도송에 틀림없거든요. 틀림없어서
이분에 대한 그 의심은 없고, 그래서 그 화엄을 갖다 이제 그 배우고 나중에 돌아오실 때는 아마 그때 국경 관계가 굉장히 긴장돼 있어가지고 그 당에서 신라를 치겠다라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의상 스님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유학을 포기하고 중간에 이렇게 그 돌아오시게 됐다라는 그 일화도 있죠. 네. 그럼 두 분이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께서 처음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시다가 좌절됐고 한 번은요. 그리고 두 번째 올랐던 유학길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원효 스님의 일체유심조에 관련한 그 일화가 있었던 것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거기서 두 분의 뜻이 다른 거였잖아요. 원효 스님은 나는 그냥 여기서 공부하겠다, 여기에 남겠다라고 하신 거고, 의상 스님은 두 분이 같이 출발하셨는데 왜 원효 스님이 혼자 남으시겠다는데도 중국까지 가셨을까요? 또 남다른 의지가 있으셨던 걸까요? 의지도 있었겠지만은 원효 스님은 그 해골물이 기연이 돼서 이미 자기 본래 면목을 받고 의상 스님은 아직 그게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상 스님은 가서 기어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왜? 아직 자기가 미진한 줄 아니까. 네. 근데 두 분 다 너무나 그 두 성자가 너무나 그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두 선택이 다 옳아요. 원효 스님은 가서 더 배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깨치고 나서 부처님 경전들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 이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돌아오셔가지고 실제로 보살행을 실행을 하시고 사셨고, 네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그 경전을 갖다 놓으면 처음 보는 경전인데도 주석을 다 해냈어요. 해석을 다 해냈어요. 이미 그 번뇌가 다 사라진 상태고 지혜가 튄 상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강산맥경론을 쓰신 것은 금강산맥경에 대한 논설을 쓴 것은 한문권에서는 전 세계에서 처음이에요. 그 논으로 이제 그 원효 스님 쓰신 것 가운데 논으로 이렇게 그 쳐주는 것은 금강산맥경론이거든요. 그 논설을 쓰실 때 거기에 그 논설을 가지고 오신 분은 딴 분이고, 전부 다 책장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페이지가. 그걸 맞춘 분은 대한 스님이라는 분이 맞추셨고, 그 다음에 그 맞추고 나서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효 아니면 이걸 갖다 해석할 사람이 없겠다라고 해서 원효가 그걸 해석을 하셨다고요. 그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금강산맥경론을 갖다 해석을 하셨듯이 그와 같이 대단하게 뛰어난 이미 통찰력을 가지고 깨침을 이루신 분이고, 의상 스님은 아직 그 기연이 두 분 다 대보살이시지만 시기는 아직 좀 멀었던 것 같아요. 한석 사람이 옆에서 깨달았다고 치더라도 옆에 있다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부처님 곁에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의상 스님은 기어코 가서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하셨던 지엄 스님의 문화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고, 지엄 스님의 문화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그 제자가 됐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법성계가 의상 스님의 오도송이라고 앞서서 표현도 해주셨지만 그것이 또 스승인 지엄 스님께 올린 글이라면서요. 이제 그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글을 갖다 씌어서 하는 것이 당신이 지금 경계를 갖다 드러내서 스승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그 안 보여줘도 평소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지엄 스님 다 아셨겠지만 확인한 거죠. 확인한 건데 의상 스님이 그걸 지어서 지엄 스님한테 그 바치니까 지엄 스님께서 훌륭하다. 그대가 이미 법에 들었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죠. 그게 불과 10년 만에 이제 그렇게 공부를 갖다 이룩 하신 것이니까
대단하죠. 대단한 그런 대선지식들이 이 역사상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은 그 보살의 기원이 아니고서는 그런 대선지식들이 나타날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오도성이라고 표현되는 의상 스님의 법성계가 역사적으로 보면 668년 7월 15일에 스님께서 쓰셨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딱 기록돼 있고, 네. 기록돼 있고, 이 어른이 내가 이제 나도 법성계를 갖다 끊임없이 이제 암송을 하고 또 주석을 하고 보면서 한 작구가 잘못된 것도 없어요. 첫 법성원육 무이상해서 구례부동 명의불까지 네. 첫 구절과 끝 구절이 딱 맞아 떨어져요. 철학적으로도 딱 맞아 떨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화엄경을 갖다 똘똘 다 뭉쳐서 이렇게 금덩어리를 만들어서 부처님께서는 그 광장설로 80화엄을 갖다 설명을 했는데 요 글자 몇 자로서 이렇게 다 축약을 했을까? 이럴 정도로 대단한 내용이고 안에 그 글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독송하고 읽을 때마다 어떨 때는 한 구절에서 목으로 총련되는 때가 있어요. 한 구절에서. 하엄경을 전체 드러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건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 우주의 질서를 갖다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냈을까라는 것을 지금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하엄경의 그 내용에 철학적 내용에 그 요즘 과학과 철학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있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방대한 화엄경의 내용을 단 210자에 담아서 추려낸 법성계. 반자신경보다 짧잖아요. 네. 그 법성계를 668년에 쓰셨다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조금 몇 년 더 공부하시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오셨어요. 귀국을 671년에 하셨는데 그때 돌아오자마자 가신 곳이 어디였죠?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그 제일 첫 번째로 가신 곳이 이 동해안을 쭉 따라서 그 올라가시면서 지금의 그 낙산사 홍련암 있잖아요. 홍련암 그 홍련암 그 동해 바닷가에 이렇게 그 절벽이 쭉 안으로 들어와서 파도가 치는 거기에 그 바닷가에 굴이 있었어요. 그 굴에서 정진을 했어요. 기도 발음문을 쓰고 백화도랑 발음문을 쓰고 그 정진을 했는데 100일 정진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 거기서 관세음 붉은 연꽃 위에 관세음 보살님께서 해수관 바닷가에 관세음 보살님께서 보이셨죠. 보신이 보이셨죠. 그 부처 보살님을 관세음 보살님을 칭견하시고 거기 지금 그게 그 붉은 연꽃 위에 그 관세음 보살을 뵀다 그래서 그걸 홍련이라 그러고 홍련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홍련암은 이렇게 보면 그 의상 스님께서 직접 그 관세음 보살님의 보신을 칭견하신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낙산사도 낙산이라는 건 보타라칸 산인데 보타라카 산을 줄여서 낙산 그러잖아요. 그 낙산 그러는데 그 낙산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맨 처음 발언을 했던 해안절처 보타라카산 해안절처는 아주 그냥 사람이 없는 무인도라는 뜻이에요. 무인도라는 뜻인데 거기에 처음 가셔서 그 칭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위치를 갖다 잡기 위해서 자기가 제자를 키우고 잡기 위해서 그때는 다들 뭐 절도 없고 허벌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주 부석사 쪽으로 내려오시죠. 부석사에 그건 참 기이한 인연이 있어요. 부석사에 그 절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그쪽에 그 주민들이 신을 믿던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네. 반대를 심하게 해가지고 그 절을 갖다 부석사를 잡지 못하는데, 지금도 그거 가면 부석사에 가면 그때 공중으로 떠서 빙빙 돌던 그 돌이 지금도 거기 그 돌이라고 이제 지칭하는 돌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돌이 큰 반석이 공중으로 떠서 몇 바퀴를 돌았다 그래요. 그건 아마 신장인들의 가오였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이 전부 다 그 기함에 놀래가지고 여기에다 절을 짓는 것을 갖다 허용을 하고, 의상 스님께서 처음 절을 지었는데 거기가 부석이죠. 돌이 떠서 다닌 곳이다 해서 다니는데, 요즘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초전도체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돌이 공중에 떴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 초전도체가 상온 초전도체였는가? 그럼 내가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죠. 네. 지금 귀국 후에 낙산사 그리고 홍련암과의 인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영주 부석사 화엄 본찰이라고 불리는 부석사 이제 가셔서 사찰을 창건하셨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의상 스님께서 화엄 사상을 펼치신 10개의 사찰, 보통 화엄 10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스님?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화엄 10찰에 대해서는 좀 그때 당시에 있었지만은 중간에 사라진 사찰도 있고 또 이름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 역사가 정확하지 않은 절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대체로 네네. 부석사도 그 이제 화엄 10찰 가운데 하나고요. 여러분 해인이라는 말 자체가, 해인사 그럴 때 해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 화엄경의 해인산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해인사. 이제 일부에서 또 얘기하고 있지만도, 그때 당시에 의상 스님 창건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불영사 지금, 불영사도 그렇고, 옥천사, 그 다음에 지금 그 이름이 그대로 돼 있는 화엄사, 등등 그 화엄 10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엄 10찰이라는 것은 의상 스님께서 뭐 직접 그 절을 갖다 다 창건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창건되어지고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 10개 큰 본사에서 수많은 그 제자들이 화엄을 갖다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전국의 화엄종을 갖다가 크게 최초로 부양시킨 일들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고려 때 내려오면 우리가 그 화엄종에서 큰 어른이 한 분 나온 것이 대각국사 의천이죠. 네. 대각국사 의천은 그 어른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하면 대장경을 전부 다 편집을 했죠. 편집을 하고 그 편집되어진 대장경이 고려대장경 해가지고 편집이 되어지고, 그 편집되어진 것이 이제 각이 되어져서 된 것이 우리 그 팔만 대장경, 지금 해인사에 있는 그 대장경이죠. 그래서 화엄종의 업적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데, 선교 양종으로 나누어지고 합해지면서 많이 위축이 되어진 부분이 지금 우리가 화엄종을 갖다 상당히 있게 하는 그런 그 모순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상 스님께서 남기신 많은 업적 가운데 하나가 또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 당시에 이렇게 여러 사찰들을 창건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제자들을 기르셨겠네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화엄 10편이라 그래서 화엄에 그 10분의 큰 제자들이 나오셨어요. 그분들이 각각이 그 위치에서 각 지역에 가셔가지고 다시 법석을 펴서 수천의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그 성과를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화엄종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고려 말 조선 초까지도 굉장히 승행하고 많은 그 저수들도 남기고
제자들을 키웠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법성계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의상 스님에 대해서 먼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스님께서. 비슷한 시기에 출가를 하셨고 사형 사제 관계셨다라고 알려진, 그래서 결국은 유학길도 함께 올랐다가 한 분은 우리나라에 남고 한 분은 중국에 가서 화엄 사상을 제대로 배워 오셨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두 분, 원효 스님 그리고 의상 스님, 우리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두 성인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흐름과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은 보살행을 갖다가 몸소 그냥 그거는 중생을 위해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나중에 세속으로 나가면서까지 72살인가까지가 이분이 교화 활동을 했거든요. 교화 활동을 하시고 돌아가신 것도 그렇게 분명하게 어느 곳에 돌아가셨다 하지 않고 네.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흔적 없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저술도 남기셨는데, 이분의 저술 가운데 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대성기실론소. 대성기실론소는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굉장한 세밀한 주석서이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지금도 그걸 해동소라 그러거든요. 해동소를 보고 있고, 열반종이라든지 아미타 극락세계에 관한 유심안락도라든지 또는 법화 종료라든지 이런 중요한 경전들의 핵심들을 전부 다 주석을 다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나는 주목하는 것이 하나가 판비량론이라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우리 불교의 논리학인 인명론을 갖다가 그분이 저술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일본에서 일부 엿장수 엿싸서 파는 종이에서 그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많이 복원돼 있어서 원효 스님께서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저술을 하셨는가 하고 보면 역시 인명론을 이 어른이 했구나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저술을 통해서 굉장히 저술과 실행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교화를 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연세 드셔서는 아주 거지 복장으로 뒤웅박을 북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참불가도 많이 만들어서 그래 마을마다 가서 참불가 가르치고 설법하고 마을을 법석을 차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다니면서 쭉 불법을 일러주기 위해서 다녔던 그런 어른이거든요. 그러나 의상 스님은 굉장히 법통을 엄격하게 이어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엄 스님한테 거기서 성가 생활을 하면서 아주 성가의 성풍을 잘 입고 비구계를 잘 지키고 보살계를 잘 지키고 그리고 교학을 잘 펼치고 깨침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고 하는 이런 성풍을 잘 해서 원효 스님 제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근데 성가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해놓은 이 의상 스님 제자들은 그 제자들의 맥이 500년, 1000년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교화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형태는 다르지만도 두 분의 공통적으로 이루는 목표는 똑같고, 그래서 형태는 다르게 했는데 두 분 다 형태가 굉장히 훌륭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큰 기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두 분이 모두 불교를 널리 전하고 또 대중을 교화하시는데 열심히셨던 두 분이지만 방법은 조금 달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원효 스님의 저술들도 지금 예를 들어 주셨지만 상대적으로 의상 스님께서는 남기신 저술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은데요. 많지 않은데 이제 의상 스님의 저술들이 한 8가지 되는데 그 중에 저는 굉장히 제일 치는 것이 이게 법성계예요. 법성계이고
그다음에 발음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백화도령 발음문하고 백화도령 발음문은 그 관세음보살의 관세음보살께서 주석하신다는 의미의 백화도령이거든요. 그럼 낙산사 홍련암에 계실 때 그때 그렇게 하신 거고, 근데 의상 스님은 항상 그 핵심의 그 신앙은 관세음보살에다 뒀어요. 자장 스님 같은 경우는 화엄을 받아들이면서 문수보살에다 뒀지만은 또 의상 스님은 그 관세음보살에다가 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화엄에 관한 몇 가지 저술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몇 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주로 그때 가르치신 것이 당신이 저술을 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저술되어져 있던 것을 가지고 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술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성계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오네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독송하면서 마치 그 깨침에 들어갈 수 있게끔 보호주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석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해석해 놓은 것들이니까 그것보다는 그 직접 읽고 이것을 갖다 생활화하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계속 정진하는데 이것이 필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법성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법성계는 뭐 뜻을 알건 모르건 우리들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고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렇죠. 네. 지금도 우리에게서 살아 움직이는 철학서 가운데 하나죠. 원효 스님께서는 말년에 그냥 대중 속에서 함께 하시다가 어떻게 열반하셨는지 입적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의상 스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의상 스님께서는 그 성가에서 그 정확하게 의상 스님도 어떻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도 뒤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전원들의 이양 같으면 앉아서 조용히 자탈림망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의상 스님 출가에서부터 중국 유학 가셨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돌아오셔서 사찰 창건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셨다는 말씀까지 쭉 해주셨어요. 이러한 의상 스님의 위대한 구도와 교화행 쭉 들어봤는데요. 왜 우리가 의상 스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또 알아야 하는지 스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 기준을 삼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도인들이에요. 제일 근본적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 때가 부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쭉 수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저는 생각이 부처님이 아주 골수를 갖다 정확하게 논의하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용수보살의 말씀을 갖다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네. 또 우리 한국에서는 보살행의 핵심의 두 축인 우리 원효와 의상스님, 그리고 수행의 핵심인 보조국사, 깨침을 정말 그 차례대로 깨침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여주시고 글로 보여주신 보조국사, 이런 분들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분들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들의 행을 따른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분들의 그 마음 자세, 그 다음에 깨침에 들어가는 내용, 이런 것은 반드시 표본으로 삼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공부를 갖다 진척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이라마 말씀에 우리가 왜 성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스승들이 계셨던 데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공부가 잘 되는가, 그것은 그분들의 가르치심의 내용과
그분들의 교화의 힘이 거기에 우리는 거기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살펴보고 나를 좀 더 이렇게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피라 그러는데 그런 가피를 잊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의상 스님의 말씀도 우리가 창국에서 그 도인이 되신 분의 내용을 잘 창국에서 보시고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그분과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는 사이에서 우리의 정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법성계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의상 스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스님 다음 시간에는 법성계 공부하나요? 법성계 다음 시간에 그 법성계를 탄생시킨 네. 탄생시킨 화엄경이 대충 어떤 것인지 물론 법성계를 통해서 화엄경을 알아야 되겠지만도 그 전에 화엄경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경이다라고 우리가 좀 알면 훨씬 그 법성계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 경 속에서 저렇게 내용을 이렇게 추출해냈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화엄경 전반에 가서 화엄경이 어떤 경인가 하는 것을 갖다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법성계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법성계를 저술하신 의상 스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구도와 교화행의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